안녕하십니까. LS 상견의 고대현 책임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용 통신에 대해서 제 세미나를 한 두세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발표 자리를 좀 바꿨고요.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한 30분 정도 저에게 주어졌는데 좀 봐서 디테일하게 들어갔지만 자꾸 시간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용 통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공장에 쓰는 통신이죠. 공장에 쓰는 통신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실시간 통신이라든지 에러 발생 시에 이제 결정론적인 복귀 시간을 규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을 쓰고 있는 뭐 스마트폰도 통신을 쓰고 있고 우리가 데스크톱도 통신을 쓰고 있는데 산업용에 쓰이고 있는 통신은 어떤 환경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해야 될 거고 어떤 데이터를 전달할 때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 시에 사람의 인명이라든지 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외로도 이제 뭐 하이 어벨리비티, 고가용성이라든지 펑셔널 세이프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세큐리티 쪽도 이제 중요한 고려사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LS 산전에서는 그 유선통신 쪽 국제표준으로 라피넷이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했고 앞에서 스마트 공장 관련된 표준을 다 조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표준이 나와 있거든요. 600여 정도 나와 있는데 그중에 LS 산전이 한 국내 기술로 나와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LS 산전이 만든 라피넷 기술이 현재는 유일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기는 하겠지만 산업용에 쓸 때는 기존에 필드버스라고 불리는 통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의 이더넷, 우리가 쓰고 있는 사실은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더넷이라는 그 레이어 2 기반에 이제 쓰고 있는 그 인터넷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피스에 쓰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기존에 공장에서 쓰고 있었던 필드버스. 예전에 얘기 들어봤던 게 무슨 공장에서 네트워크를 써, 통신을 써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공장에서 당연히 통신을 쓰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근데 기존에 만들었던 거에 대한 약점들이 있었고 또 오피스에서 썼던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없애고 강점들을 강화한 게 산업용 이더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속의 전송 속도 현재 1GBps가 이미 산업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10GBps까지도 이제 백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필요하면 10GBps 쪽도 산업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필드버스는 제일 빠른 거라는 것도 16Mbps인데 거의 100배 이상의 또는 1100까지도 빠른 통신 속도를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더넷의 이제 단점이라고 보면은 그런 스위치 기반의 어떤 토포로지가 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고장이 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뭐 이더넷 자체가 내가 데이터를 보냈다가 잘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리트라이해서 보내는 그런 비결정론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실시간 통신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레벨로 할 것인가 1ms 언더까지도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시간 동기화도 1마이크로세컨드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좀 놓치는 부분들이 이제 저렴한 케이블과 커넥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필드버스는 아주 그 자신만의 케이블과 커넥터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 걸 관리하는 것들이 어려웠었는데 현재 이더넷 쪽 보면서는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케이블과 커넥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 자체의 가격은 약간 올라갈 수 있지만 전체 액세서리를 고려한 그 시스템들은 좀 더 그 컴팩트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시장을 좀 보시면 그 현재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약 20%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자료는 ARC라는 이제 시장조사기관의 자료를 한 것이고요. 2013년도에 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규모는 이쪽 디바이스 레벨, 레이어에서 이쪽에 있는 것만 일단 조사를 해봤을 때 약 4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에는 이제 PLC라고 불리는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PLC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약 12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레벨만 이제 조사했을 때 한 4조 원 정도고 그 중에 이제 이 디바이스 레벨 중에서 이더넷 조사한 것만 이제 4조 원 정도였고
그래서 그 1등 넘버원 테크놀로지를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조사한 자료하고 2010년도, 2013년 자료를 보면 1등이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모드버스라고 하는 게 1등을 하다가 2010년도에 라겔에서 만든 이더넷 IP가 1등을 했고 2013년도에는 지멘스에서 만든 프라피넷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사점을 보면 현재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그 시리얼 통신에서 인터넷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편리성과 호환성을 고려한 그 기술 중에서도 그 성능이라든지 이중화라든지 세이프티를 고려한 기술을 고려해서 선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위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많이 쓰이고 있는 이더캣이라고 하는 그 모션 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쪽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가 그 모션 분야에 좀 한정이 돼서 2007년도에 9.3%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13년도에 봤을 때에는 8%로 소폭 하강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보면은 역시 그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한 1등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많이 쓰이는 것은 그 HMI라든지 리모트 아이라든지 PLC 부분들에 이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 역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이런 쪽의 통신은 거의 46.8%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산업별로 봤을 때에는 머시너리 쪽에서 기계라든지 이런 푸드 앤 베버리지 쪽,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 대해서 산업용 통신, 이더넷 디바이스 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동향을 봤을 때는 그 기존의 인포메이션 레이어, 컨트롤 레이어, 뭐 디바이스를 봤을 때 굉장히 다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산업용 이더넷 기반으로 통합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LS 산전은 라피넷이라고 막 밀고 있는데 다른 데 갔을 때는 아직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더넷 IP도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프라피넷도 지금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지식 하에서는 좀 더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산업용 이더넷 쪽도 단일 표준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만의 그런 이해관계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개가 넘는 산업용 이더넷 기술이 이미 IEC 표준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KS 표준으로 된 것은 6개 정도를 KS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던 그 원칙은 뭐였냐면 국내에서 산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있는 걸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기관을 만들었고요. 그 표준으로 봤을 때는 6115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너무 기술이 많으니까 잘 모르겠다. 특징들을 좀 조합해줘라. 그런 게 이제 프로파일에 대한 그런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에는 각각의 이것들의 통신 속도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고 디바이스는 몇 개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리던던시를 지원하는지 그런 다양한 그런 그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는 다른 쪽에서는 KPI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정의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이프티 네트워크 쪽에 대해서도 지금 표준이 만들어져 있고 세이프티 쪽은 인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튜브와 같은 독일 그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이제 받았고요. 케이블과 커넥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더넷 쪽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이쪽은 이제 리던던시 이중화를 지원하는 건데 이쪽은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표준 들어오는 거를 좀 막고 있어가지고 CC링크 I나 파워링크나 이더캣에서는 그 리던던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런 6243부 다시 규격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려고 했을 때 고생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정선 속도를 보면은 뭐 100Mbps에서 1GBps는 좀 다양하게 있고요. 그 기존의 듀얼 포트라고 이더넷 이제 포트가 2개가 있는 게 있는데 모드버스는 기존에 하나만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잘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도 성능은 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다른 쪽은 전반적으로 듀얼 포트 기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스타트 토포로지를 지원하지 않다가 점차 지원하는 방향으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첨부 파일에 링크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자료가 배포가 될 것 같은데 배포하셔서 살펴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선 쪽입니다. 무선 쪽. 여기도 간단하게 그냥 개론 정도로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무선 전문가는 아닌데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스마트폰 공장 관련해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공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거는 다 무선으로 통합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무선으로.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 공장 분야이기 때문에 유선통신에 대한 부분도 정립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무선 쪽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얼마큼의 시장이 열려 있고 어느 회사가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그 IEC의 62657이라는 그 무선통신의 요구사항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는 문서를 가져온 건데요. 크게 봤을 때에 공장과 공장 간에 연결되는 건 크로스 플랜트라고 볼 수 있고 공장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플랜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팩토리와 플랜트하고 좀 구분하기도 하는데 무선 쪽은 팩토리보다는 플랜트가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표준 쪽은 플랜트라는 용어가 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센서와 그런 구동기,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랜트는 좀 레인지가 길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뭐 GSM이라든지 그 LTE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와이드에서는 그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같은 것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제어는 아니고 모니터링 쪽으로 이제 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센서와 액추에이터 쪽에서는 아직은 그 확산은 많이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와이어리스 하트라든지 ISA100라는 것들 이름 못 들어보는 거 뒤에 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시장 규모를 보면은 이것도 AIC 자료 기준이고요. 아직 공장 자동화 쪽에서는 시장 조사 자료가 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모니터링 목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에서 봤을 때는 에머슨과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한웰 쪽에서 그런 와이어리스 하트와 ISA100 쪽 위주로 하고 있고요.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8천억 정도? 약간 넘는 그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등이 이제 와이어리스 하트하고 그다음 2등이 ISA100, 나머지는 이제 프라프라이트라든지 다른 그 기타 등이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그렇고 2011년과 14년도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런 급격한 회사들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아직은 좀 스테이라고 천천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도 산업용 이더넷이 20% 정도였는데 이쪽 무선통신 쪽은 이제 13% 성장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파른 성장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무선을 쓰면 제일 좋을까에 대한 유스케이스죠. 유스케이스인데 결국은 요약을 해보면 이동체 또는 회전체 그리고 어떤 그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그런 레벨 모니터링 쪽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 석유 탱크 지역에 대한 레벨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름 오일이죠. 근데 좀 저는 일부러 좀 기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정 모니터링 제어 쪽에 이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체죠. 이동체.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 진동 모니터링 같은 회전체 쪽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여기에 유선 통신을 쓰게 되면 케이블이 회전을 하게 되면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 장비에 유선 케이블이 있을 때 이거 운반성이 이동성이 너무 안 좋겠죠. 그 다음에 그 넓은 지역에 있을 때 유선 케이블을 갔을 때에는 그런 케이블 비용이 너무 비싸고 실제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단지 탱크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유선 통신을 까는 거는 좀 이제 대보다 배꼽이다 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유선 케이블이 그 실외로 갔을 때에는 얘기 듣기로는 천둥번개에 의해서 케이블이 소송되기도 하고 쥐가 갉아먹기도 해서 이제 케이블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쪽에는 좀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선통신은 아직까지 산업용에서는 유선통신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직 아니에요.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아직까지는 보완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기술 분류를 해보면 IEEE 802.11을 기반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이파이죠. 와이파이를 기준으로 한 그에 대한 제품과 802.15.4에 대한 그 표준부에 이제 기반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통신 쪽에서는 그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와이어리스 하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큰 흐름 중에 하나는 홍수영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현재 주파수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무선통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동하는 상태에 따라서 어떤 장애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물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잘 동작을 했는데 갑자기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쓰는데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쓰고 있는 그 주파수를 좀 할당을 받자. 그거는 1.4GHz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장에는 용접기라든지 용접건이 있는데 거기서 용접을 할 때 굉장히 큰 스파크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무선 쪽에 대한 인터피어런스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서 잘 동작하다가 갑자기 스파크가 팍 튀게 되면 통신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6GHz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 무선이라는 것은 통신은 무선으로 하고 있는데 전원은 유선으로 하게 되면 또 무선에 대한 장점을 못 얻겠죠. 그래서 무선 통신은 결국은 어떤 그 배터리를 갖고 동작해야 되는데 6GHz 이상에서는 어떤 전원에 대한 효율성이 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비가시광선에 대한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6GHz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4GHz 쓰고 있는데 이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돌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냥 스마트폰 갖고 와서 막 쓰다 보면 통신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문서를 보면 거의 5.8GHz, 5.7, 5.8GHz 대응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별로 봤을 때는 처음에 몇 개 안 돼서 이제 칸칸이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났는데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머스는 없는 걸로 조사하면 맞나요?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블루투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피닉스 컨택 쪽에서 올해 전시회 갔을 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개가 붙으면 블루투스가 이긴다고 하네요. 오히려 와이파이가 신호를 내고 블루투스가 되면 그냥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1대1로 했을 때는 거리는 짧지만 더 강하다고 합니다. 와이파이가 1대1로 붙었을 때는 그쪽으로 밀고 있는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액추에이터 쪽에서는 와이어리스 하트하고 IS-100 쪽을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머슨이 주축이 된 와이어리스 하트, 그 다음에 지멘스가 갖고 있고 하니웰이 주축이 된 그런 IS-100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국내에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에머슨 쪽은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의 그 화력발전소 쪽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IS-100 쪽은 여수에 있는 그 SK 정유 쪽인가 GS 정유 쪽인가 그쪽에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PC UA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무선 통신이 됐던 유선 통신이 됐던 어떤 데이터를 잘 바라보고 있는 표준이 뭔가 데이터 모델이 필요한데 OPC UA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OPC와 UA는 약간 다른데요. 그 표준들이 처음에 UA가 나오고 유니파이드 아키텍처가 나온 게 이제 2010년도부터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2015년도에 이제 비로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표준 기대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그 초기에 이제 이게 스마트 공장 보급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준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는 이제 벤더에 의존적인 거였죠. 그래서 A라는 회사 걸 쓰고 B라는 회사 걸 쓰게 되면 이런 MES 또는 ERP 상위 쪽에서 쓰고 있는 디바이스들에 대한 프로토콜들을 다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A라는 회사 걸 잘 쓰고 있는데 나중에 증축을 하려고 봤더니 A라는 회사 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확장을 하려고 봤더니 또는 이제 그걸 다른 제품을 이제 고장이 나서 바꾸려고 봤더니 A라는 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개발자가 A라는 회사에 붙을지 모르고 어디랑 붙을지 모르니까 다 개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OPC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서 여기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여기에 위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에 위치를 해서 그 서버에 대한 것들을 사면 이쪽 회사에 맞춰주는 걸 이제 하나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을 또 각각을 샀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OPC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유니파이드 아키텍처는 앞으로 그 부담을 누구에게 주냐면 장비 제조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OPC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디바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MES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다양한
이런 벤더들에 대해서 다 프로토콜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만 개발하고 있으면 어느 회사든지 이거를 제공하게 되면 누구든지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만들었던 것은 보안 개념이 없이 예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OPC 클래식 기반도 여기는 이제 보안이 된다고 내부에서 여기는 보안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UA는 기본적으로 보안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호 인증하고 암호화를 기본적으로 채택을 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OPC UA 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 OPC 클래식은 윈도우에서만 돌았었어요. 근데 현재는 UA는 벤더 인디펜던스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인디펜던스, OS 인디펜던스를 얘기하면서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자그마한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얘기하면 이동하는 작업자가 데이터를 어디서든지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OPC UA 클라이언트가 장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보안 기반으로 통신 데이터를 요구해서 어떤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OPC UA가 다 커버할 수 있냐? 그건 약간 퀘스천업을 합니다. 왜냐면 이쪽 컨트롤러 레벨은 여기서는 OPC UA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 인더스트리얼 인터넷하고 OPC UA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울 것 같습니다. 근데 상위 쪽은 OPC UA로 가는 분야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 팩토리 플로우 레벨에서 그 1ms 언더 뭐 이런 얘기했을 때 OPC UA는 그걸 커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그 실시간성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는 쪽은 아직도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쪽이 유지할 걸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 방안은 산전이 굉장히 많은 사업 분야를 갖고 있는데 전력 분야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 분야도 가지고 있는데 자동화 분야에서 PLC 쪽만 봤을 때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갖고 있는 통신 종수가 한 140종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머리가 아플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하드웨어도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다 개발했다가는 도대체 날새겠다 싶어가지고 그나마 인터넷 기반으로 오는 거는 그 물리적인 계층들이 어느 정도 호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표준 그런 CPU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 CPU 기반으로 여기에 프로토콜만 펌웨어 레벨로 바꿔치기를 해서 필요하면 집어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더넷 IP, 라피넷, F넷, 뭐 TCP/IP 레벨, 백넷 쓰는 거, 그다음에 전력 쪽에 쓰고 있는 61850, OPC UA, 이더넷, 많은 게 있는데 어쨌든 가능한 하드웨어는 공용화해서 필요한 것만 펌웨어 레벨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리얼 쪽은 기존의 시리얼을 없앨 수는 없겠죠. 기존에는 유지할 거고요. 그렇지만 가능한 산업용 이더넷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그 이면은 뭐냐면 다양한 펑셔널리티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케이블과 커넥터에 대한 유지 보수성이 편하기 때문에 새로 도입하는 쪽에서는 이제 가능한 시리얼 통신 기반보다는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쪽 기반을 바라보시는 것을 좀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이 CPU를 만들었고요. 이 CPU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한 100만 개 이상 못 쓰면 못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다행히 저희는 100만 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칩을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금 만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칩이라서 우리만 쓰기엔 아까워서 같이 지금 외부를 공유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솔루션을 만들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만 따로 하시면 이런 별도로 많은 표준들 다 읽어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돌아가는 건 바로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전 쪽에 보시면은 라피넷도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이더넷 IP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텔레폰, 프라피버스, 또 이더캣 관련된 그리고 백넷 쪽에 대한 통신, 그 다음에 OPC UA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좀 공식적으로 되면 다시 한번 저희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세미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기술적인 얘기는 빼고 여기까지 좀 정리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